안녕하세요. 이번엔 2주 만에 뵙겠습니다. 전에는 한 줄 빠지면 조금 섭섭하고 뭔가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아쉬움이 없고 제가 일이 있으면은 그냥 빠지고 또 이제 우리 편집하는 성사님 일이 있으면 빠지고 뭐 그래도 전혀 뭐 아쉽거나 예전같이 좀 빨리 뭘 좀 알려주겠다 뭐 이런 마음도 이제 없습니다. 왜냐 이제 다 됐거든요. 이제 열을 내가지고 그렇게 강의할 필요도 없고 남조선 배의 문이 다 닫혔는데 이제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열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살 사람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한반도에서 2000년이 넘도록 살아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저 바이카르에서 왔다고 뭐 이렇게 뭐 만주에서 왔다고 이렇게 생뚱맞은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삼사성을 거쳐서 운동성으로 거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게 됐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중국 대륙에서 지금 현재 중국 대륙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온 거죠. 왜? 가을을 준비해서 위해서 가을에 완성되는 그 우주 시간대 완성되기 위해서 또 이제 많은 사람이 죽어 넘어가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을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조급하지도 않고 남은 것을 뺏겠다고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한테 베풀어 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남을 더 위해서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때까지 반만 년 동안 쭉 살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외인의지예요. 외자가 뭡니까? 사람 인면에 두려울 외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기도 대하기도 그분 자체가 대하는 사람마다 모두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막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고 꺼진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중국 놈들은 중국 짧게들은 자기 이 동방에서 자기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리고 다 베껴서 이렇게 해서 항상 컴플렉스가 있어요. 늑대 야성을 지닌 세일즈 군단을 만드는 법입니다. 중공에서 세일즈 분야의 도서 가운데 베스트셀러입니다. 전당 외교의 늑대가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중공은 외교를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늑대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늑대처럼 달려들어 야만스럽게 기술이나 노하우를 카피해서 세계 무대에 첫 줄에 서는 게 중공이란 나라의 본질이라고 이 사람은 강의에서 당당히 밝혔습니다. 개혁 개방을 하니 외국인이 기술, 자동차, 돈, 경험, 지혜를 가지고 들어왔다. 정부가 하지 못했던 건데 정부는 뭘 했느냐? 국민들에게 창업하라고 했다. 국민들은 나중에 스스로 하기 위해 외국인과 합작을 했다. 그런 40년 세월이 훌쩍 지나갔다. 우리는 합작을 한 뒤 카피를 해서 다 배운 다음 혼자 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 회고해보면 공장, 설비, 기술, 상품, 특허, 시장, 브랜드도 다 우리 거다. 외국인은 죄다 도망갔다. 양재치 외교부장이 그렇게 강경하게 발언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도 다 여기서 유래된 거다. 우리가 40년 동안 한 것은 단 두 글자, 카피였다. 세계 무대 첫 줄에 서기까지 베끼고 베껴왔다. 우리는 야만스럽게 베껴왔다. 가리지 않고 복제해왔다. 지식재산권이고 뭐고 특허고 뭐고 일단 훔치고 나서 말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이제 와서 그걸 눈치채고 이제 훔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더 베낄 게 없다. 이제는 발전뿐이다. 짱 치차오의 이 영상은 뒤동성의 발언 못지않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표현이 거친데 그만큼 가감없이 중공의 방식을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거만 찾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뭘 쥐고 있으면 놓지 않듯이. 그러니까 딱 3, 4살 수준밖에 안 되는 지적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대고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잘 죽어라. 그렇게 하면은 죽게 되니까 영육이 다 소멸되니까 조금 더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걔는 몰라요. 끝까지 이 땅을 먹고 우리를 복속시키면은 자기나 살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중국은 더 피폐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망조에 들게 됩니다. 그런 것은 지금 제가 이때까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만 쭉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언어학적으로 중국어가 얼마나 용렬하고 비열하고 조잡한 언어인가, 그들이 말한 말 자체는 뒤끝이 굉장히 더러워요. 자, 오늘 제목 보고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깜도 안 되는 중국 짱개들은 찡나 거우죠. 저쪽 모퉁이는 개새끼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새끼 왜 얘기를 해요? 이제 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놈한테 빌붙을 것도 없고 그놈들한테 뭐 혜택을 받아가지고 뭘 해보겠다, 이런 것은 진짜 한심한 놈들이 그 작티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당해요. 이때까지 당당하게 살아왔어요. 당당하게 살아왔게 된 말도 대범하죠. 우리 말은 그래요. 대범하지 못하게 518년 동안 중국 뒷똥구멍 빨고 그렇게 살았던 그 이조가 어땠습니까? 그런 걸 비참했어요. 물론 양반이나 사대부들은 잘 살아왔겠죠. 뭐 하면서? 머릿속에 똥만 채워가지고 공자 맹자 외우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사상적으로도 어떻게 되어왔나, 실제 현실 생활에서 어떻게 해왔나, 그것을 명확히 봐야 돼요. 그걸 보지 못하고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알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어학에 능통을 해야 됩니다. 중국어, 영어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은 그냥 바로 나타나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고 성격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자, 말은 마음의 소리예요. 행동은 마음의 자체예요.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모든 삶의 형태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열리고 열리는 것만큼 세상을 보는 마음이 좀 너그러워집니다. 중국 짱깨들한테 너그러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좌빨들한테 너그러움이 있습니까? 좌빨들도 거짓을 붙잡고 있으니까 항상 내 거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잡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애들이에요. 근데 불쌍한 그 자체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쌍한 놈들한테 동정을 해주면 에헴 하는 놈들이에요. 자기들이 몰라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도 요새 사람들 영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다른 외국어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건성을 하는 거죠. 단어에 뜻해서 어감이 잘 안 들어와요. 용렬이 뭐고 장렬이 뭔지. 자, 그러니까 용렬은 사람이 그 태도가 변변치 못해 좀스러운 거예요. 하나 가지고 꾹꾹꾹꾹 하는 거예요. 대우하지 못하고. 그리고 장렬한 게 뭡니까? 장렬하다, 태양이 장렬하다. 이게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태양이 불타기가 몹시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몹시 흥분하거나 하여 이글거리는 들끓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끝이 엄청나게 그걸 붙잡고 안 놓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중국 반만년제 문자로 나타난 역사 쭉 이야기해 왔습니다.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제 그것보다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올해부터 어떤 큰 변혁이 일어난다고 모든 예언가들, 뭐 사회학자라든지 뭐 과학자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신 맞은 지 5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역사적 사실은 그 전 방송을 봐도 되고, 지금 어떤 시기냐, 어떤 지금 시점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나는 이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한 40몇 년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주행하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데 중국 놈들이나 좌빨 놈들이 지금 하는 게 아무 쓸모없으냐?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걔네들 나름대로의 진가를 보여준 거죠. 진가가 뭡니까? 자, 금강경에 딱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짜를 가짜로 제대로 보아야만 진짜 진리를 볼 수가 있다.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그냥 둘러리 역할을 한 거죠. 우리는 진실을 찾아야 돼요. 진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역사적 진실을 찾아야 돼요. 현 인류 문명이 포태한 시작점을 알리는 하나님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거 보면은 염제농씨, 소김천 씨, 대화 주시도 물론 했고, 뉴주 할머니도 했고, 그 다음에 전우고양씨, 그 다음에 제고까지, 제지는 별 안 했고, 그 다음에 제요, 제순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순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은데 이제 그것을 하다 보면은 너무 딱딱하고, 지금 해야 할 말을
못할 것 같아서 이런 강의를 현재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자체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보게 되면 중국의 단어들, 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중국어 책을 한 5-6권을 애웠던 것 같아요. 학원에서도 애우고 학교에서도 애우고 단어를 엄청 많이 애웠죠. 그때는 듣기 싫은 게 그런 것보다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중국어 안 했죠. 더러워서 안 했죠. 더러운 언어를 계속 입에 나불나불 걸었죠. 나불나불 거린 거예요.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만년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뒷배경이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세상에 나온 건 전혀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좌빨이나 중놈이 전혀 쓸모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놈은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 드러내주기 위해서 진실이 뭐냐, 진리가 뭐냐를 알려주기 위한 둘러리라는 거죠. 둘러리가 있어야 진짜가 눈에 확 들어오죠. 그렇죠? 자, 보세요. 말은 마음의 소리이기에 우리가 평소 하는 말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그 말에 담긴 의미에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민족의 특성이 아주 잘 나타난다. 자, 언어학자들이 우리가 쓰는 한국말은 귀를 편하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소리라고 극찬하는 것에 반해서 중국어는 귀를 아주 피곤하게 하여 아주 경망스럽게 들린다고 말하며 저질스러운 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중국 놈들은 자기네 언어가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쟤네들은 외국어를 공부 안 해요. 중학회 영어는 중국어 사투리의 일정일 뿐 주장. 작년 기사인데 요즘 보니 이것도 진심일 것 같아서 무서워. 서구 문명이 중국에서 기원했고 영어가 중국어 방언의 한 갈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신화닷컴에 따르면 지난 7월 중국 베이징에서 발족한 세계문명기원연구진흥협회는 지난 20여 년간 관련 사료를 연구한 결과 서구 문명은 중국 문명의 하위 문명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또 영어가 중국어의 사투리라는 증거로 몇 가지 예를 들었다. 협회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중국어로 잎이 떨어진다는 뜻의 낙화 염락는 옐로우라고 발음된다.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가을이 왔음을 안다는 중국 고사성어가 있다는 점을 보면 결국 낙화는 가을에 떨어지는 노란 잎을 지칭한다. 즉 영어에서 노란색을 뜻하는 단어의 발음이 옐로우인 것은 영어가 중국어에 뿌리를 둔 증거라는 것이다. 또 중국어에서 사물의 중심을 가리키는 핵적은 발음이 허더허더다. 영어에서 심장과 가슴, 핵심 등을 뜻하는 heart가 이를 약간 달리 발음했다는 주장이다. 영어에서 상점을 뜻하는 shop의 발음도 중국어 상점 상포가 발음이 유사하다. 이 외에 한국어와 일본어, 러시아어 역시 중국어 사투리의 일종이라고 주장했다. 신화닷컴은 이 단체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수백 년 동안 서양 위주로 전개된 세계 문명사는 중화민족의 문화 부흥을 가로막고 문화적 자신감을 크게 떨어뜨렸다. 세계 문명사의 본래 모습을 되찾는 것이 세계문명기원연구진흥협회 설립 취지라고 전했다. 정신병자 새끼들. 어디 가서 자기네 중국말을 떠들죠. 너희들은 우리에 속고 있는데 왜 중국말을 못하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국놈도 있어요. 그러나 하루만 지나도 완전 변해버리죠. 아, 이게 아니었구나. 조금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너무나 잘못에 대해서 살아왔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특히 중국어의 단어 속에는 그래서 오늘은 단어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사는 것보다 남에게 절대 손해보는 짓은 결코 하지 않는다는 말이 많고 또 억울함이 있으면 대를 이어 복수하겠다는 정말 뒤끝에 장렬한 말들도 많이 있다. 흔히 우공이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공이상. 대를 이어서 산을 옮기는데 내가 못하면 그 다음때 옮길 수가 있다. 이건 꾸준히 뭔가 할 수 있게 우리는 여기서 잘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하죠. 근데 걔네들 한 맺힌 마음, 억울한 원한이 있으면 그걸 대를 이어서 갚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한이 계속 굴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사람들이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세상을 살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놈하고 엮이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더럽게 살지 말아야죠. 자, 흔히 이런 말도 있잖아요. 돼지하고 중국 놈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인하고 같이 우리 속에 놓고 보면 제일 먼저 빠져나오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래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돼지라고 그래요. 중국 놈들은 안 나온대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더러워요. 더러움을 몰라요, 걔네들은. 왜? 인간이 아니고 바퀴, 벌레이기 때문입니다. 그 도주 히데키 말이 있지 않습니까? 멋있는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공이사라든지 보세요. 우직한 늙은이가 산을 옮기는 우공이산, 바다에 빠진 죽은 소녀가 패로 변해 바다를 메꾸다는 정의 전해의 설화 배경도 보복이다. 통행을 가로막는 산, 위험한 바다를 향한 복수심이 큰 일을 이룬다는 설정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정의세는 포기하지 않는 정신과 착한 소원과 웅대한 지향은 진나라 대의 신도자문, 진나라의 도자이에요. 진나라는 신농시 계통이죠. 시문에 이렇게 섰다. 이를 통해 정의세의 감투 정신을 찬양하고자 했다. 감히 도전하는 자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보는 입장하고 중국 황제족이 보는 입장하고 틀려요. 중국 황제족은 복수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특히 도점에 나오는 시를 보게 되면 정의세는 보잘것없는 나무까지 물어다 푸른 바다를 메우려 하네. 얼마나 황당합니까? 황당한데도 그래도 꾸준히 계속하는 그 좋은 의미를 표현을 하게 되죠. 또 산해경이 공상경에서 유래된 고사성어가 정의전해이다. 이 정의전해라는 것은 AI로 들어보고 여기서 잘못된 게 뭐는 자 신농시의 딸을 뉘조인데 여기서는 여화라고 여화가 누굽니까? 염제 신농시의 제 5대 손녀예요. 5대째 되는 손녀인데 이것도 역사를 완전 왜곡시켜가지고 해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산행형을 위설하고 이렇게 등한시했던 이유도 뭐냐면 계속 변질되어 왔어요. 산행형을 제대로 보려면 반만년의 문자를 보면 산행형에 거기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 생각을 판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딱 찾게 되면 참과 거짓을 정확히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공이사라는 말도 그렇고 정의전해라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제가 굳이 이야기할 것도 없고 이 AI로 좀 들어보면은 그게 그 말이구나. 그런 거고 이 정의전해라는 말은 거기서 이제 염제 신농시와 여화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면 제대로 알게 되면 됩니다. 정의전해. 정의세가 바다를 메우다. 무모한 일을 시도하는 것 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출전. 사망호제의 하나인 염제 신농시에게는 여외라는 딸이 있었는데 항상 동해에서 헤엄치며 놀았다. 여외는 어느 날 너무 멀리까지 헤엄쳐 나갔다가 그만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여외의 영혼은 작은 새로 변하였다. 머리에 꽃무늬가 있고 흰 부리에 빨간색의 발을 가진 이 작은 새는 매일 서산으로 날아가 나뭇가지나 돌을 물어와 동해에 떨어뜨렸다. 자기를 삼켜버린 동해를 메우기 위해서였다. 그 울음소리가 정의, 정의 하고 들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새를 정의새라 불렀다. 산해경에 나오는 이야기, 정의새가 나무와 돌을 물어다 바다를 메웠다는 데서 정의전해가 유래했다. 이 말은 원래 무모한 일을 시도한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으나 뜻이 확대되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도 쓰이게 되었다. 우공이산의 유래. 우공이산의 유래는 탕문편에서 전해져 옵니다. 태행산과 왕옥산 사이의 북산이라는 곳에 우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공은 나이가 이미 90세에 가까운데 이 두 산을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덜어야겠다고 생각하여 자식들과 의논하여 산을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흙을 옮기기 시작했는데 이 작업만 해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을 본 친구 지수는 웃으며 만류하자 우공은 나는 늙었지만 나에게는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다. 그 손자는 또 자식을 낳아 자자손손 한없이 대를 잇겠지만 산은 더 불어나는 일이 없지 않은가. 그러니 언젠가는 평평하게 될 날이 오겠지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지수는 말문이 막혔고 이 말을 들은 산신령이 산을 허무는 인간의 노력이 끝없이 계속될까 겁이 나서 옥황상제에게 이 일을 말려주도록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옥황상제는 우공의 정성에 감동하여 가장 힘이 센 과아씨의 아들을 시켜 두 산을 들어옮겨 하나는 삭동에 두고 하나는 옥남에 두게 하였다고 합니다. 어려워 보이는 일이라도 미리 포기하지 말고 우공이 산의 마음으로 꾸준히 실력을 쌓아가면 뜻한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4. 문무왕비문 토대로 찾는 성씨의 원료는 진번조선. 현재 우리나라는 민족의 주체를 이루고 있는 김, 이, 박이 진족인 영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진지망인 곧 진나라가 망하여 그 주체를 이루고 있던 세력이 BC 206년 이후 태행산 북쪽의 산서를 거쳐 지금의 북경 동북쪽으로 실제하고 있었던 주의 후국 기자조선이 있는 곳으로 이곳은 진번조선이 실제했던 곳이기도 하다 망명했는데 그 뒤를 뒤쫓는 한해 추적을 피해 결국 반도의 동남단까지 밀려간 영족의 망명정권이 사로 6천세였다는 것이 문무왕릉 비물을 통해 추론할 수가 있다. 이들 6천세보다 약 150년 뒤에 반도로 들어온 김씨 세력이 먼저 온 박씨 세력을
곽영진 씨로 이야기함으로써 신라의 6천세와 150년 뒤에 김씨 세력들도 진이 망해서 밀려온 세력들이며 김씨가 박씨를 먼저 반도 쪽으로 보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중국 대륙에서 진이 천하통일한 것에 대해 구역사학에서는 유교사학의 영향으로 모두 부정적인 입장에 있었으나 최근에 광말약에 이르러서야 겨우 새로운 역사관 위에서 바로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이 혁사만화를 다짐하고 대륙을 통일하는 기본 이념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그 진실을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고대사 복원의 근본 이념인 것이다. 이에 주체의식에 반해서 노예 성인 공자가 반박하고 나선 것이 만이와라이다. 그러한 전제 자체는 춘추말기 주를 역사의 종뿌리으로 생각한 노나라 사람 공중리 공자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자로부터 수천 년 전의 역사 사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공자에게 종주주의의 산물인 시서, 춘추 등을 기술하면서 공자는 이를 수리불작이라 하였는데 이는 들은 것을 기록했을 뿐 자기가 직접 기술하지 않았다는 말이며 공자의 역사기술 방법대로 기술한 중국학자들은 공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4500여 년 전 청동기에 새겨져 있는 오제 당시의 기록들을 다시 재점검할 수 있는데도 아무도 그 작업을 하지 못했지만 락빙기 선생이 근문신고를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동양 역사의 기념비적인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으며 신라 제30대 왕인 문무대왕 비문도 락빙기 선생의 근문신고를 원용함으로써 그 해석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 선진사가 한중 공동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도 실은 문무대왕 섬계의 근거를 밝히는 과정에서 중국인이 곧 조선인이다 라는 명제를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이 비문으로 그 근거를 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일본이 우리 민족 정의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말뚝을 박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민족 정의를 살려준 건 누구십니까? 일본이에요. 이른바 풍수침략설. 일제가 조선민족의 기운을 꺾기 위해 일제시대 당시 풍수를 동원해 여러 주술적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게 일제가 한반도 주요 혈자리에 박았다는 쇠말뚝들이죠. 이 쇠말뚝 이야기는 주로 소문의 형태로 구전되다 1985년 언론기사를 통해 대중적으로 퍼져나갑니다. 오르내림 산후회라는 산악회 회원들이 북한산 등산 중 말뚝을 발견했고 박힌 위치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인근에 사는 한 할머니로부터 이 말뚝이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 민족 정기를 해치기 위해 한 못된 짓이란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들은 이를 계기로 쇠말뚝을 뽑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언론은 이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그 이후 여러 민족단체들이 등장해 이런 쇠말뚝들을 뽑고 다니며 언론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활동들은 민간 차원에서 벌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 정부가 개입하며 양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1995년 광복 50주년. 당시 김영삼 정부는 이 광복 50주년을 기념한다며 소위 일제청산과 관련된 대대적인 사업을 펼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일제 쇠말뚝 제거 사업이었죠. 정부는 이런 기념사업들을 위해 무려 예산 200억 원을 책정했고 막대한 인력과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풍수침략설에 대한 객관적 검증 작업은 전혀 없이 소문을 바탕으로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한 겁니다. 그렇게 정부와 전국 지자체는 1995년 2월부터 주민제보를 통해 전국의 쇠말뚝을 조사했는데요. 이를 직접 취재한 기자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됩니다. 한 3개월만 신고를 받으면은 뭐 엄청난 말뚝이 나오겠거니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거를 몇 개월 더 늘려가지고 전국에서 뽑은 쇠말뚝이 총 18개를 뽑았어요. 그 당시에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이상하다. 일본에는 이 풍수질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이걸 박았다고 할까? 그리고 이게 일본 사람들이 박은 근거가 뭘까? 이게 내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 쇠말뚝 뽑은 현장을 가보니까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 얘기가 아주 좀 충격적이었어요. 야, 제가 가서 이제 공무원들한테 당신들이 뽑은 게 이게 일제가 박은 쇠말뚝이라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보도자료를 당신들이 냈는데 이게 일본이 박은 근거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거는 없다.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일본이 박은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걸 누가 일본이 박은 거라고 이렇게 검증을 했느냐. 저는 이제 그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이게 무슨 지질학자라든지 무슨 금속공학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판단을 한 줄 알았더니 동네 점쟁이들이 한 거예요. 그 동네 점쟁이들이 이 산세로 봐가지고 여기가 명당 같은데 이 명당에다 박은 거니까 일본 박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막연한 추론과 근거를 가지고 일제가 박은 걸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뽑은 거죠. 일제가 박았다는 어떤 학술적이나 역사적이나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가서 현장에서 본 18개 중에 일제가 박은 것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새말뚝을 이제 뽑는다고 하니까 이게 정부 차원에서 이걸 뽑으니까 그 뽑는 현장에 일본의 뭐 NHK라든지 일본 그 언론사들이 와서 취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취재팀들도 야 이게 일본이 박은 새말뚝이라는 근거가 뭐냐 이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무슨 근거가 있겠어요? 아무 근거도 없지. 미신과 같은 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믿어가지고 국가가 이 세금과 이 공무원을 동원해가지고 국가 사업으로 이걸 뽑으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현장에서 그 역술인이나 뭐 풍수지리하는 직관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고증을 의뢰를 한 건 사실이에요. 민족 정의를 죽였던 것이 바로 518년 2조 이 시간 동안이었습니다. 우리 정의를 완전 말살시켜버리고 중국에 붙어버렸죠. 우리를 소중하라고 해가지고 송시열이가 소중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죠. 그런 놈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중국이 천하통일이 야심이 증거죠. 민족 정의 말살 하면서 요것도 이제 AI로 한번 들어보세요. 요거 사자상을 서울대공원에 갖다 놨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서울의 어떤 맥을 끊기 위해서 갖다 놨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풍수가 세지 않아요. 그 풍수에 맞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늘이 추정할 때가 지났고 땅이 추정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역시대가 바로 지존시대죠. 지금은 인준시대예요.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상 판도가 확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백날 이런 거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중국의 천하통일의 야심의 증거이자 민족정기의 말살. 2025년 3월 26일 서울대공원에 들렸다가 깜짝 놀랄 일이 있어서 비정결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실세 전후의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공간에 민족적 정기를 밟고 아이들에게 무의식적인 두려움과 중국의 천하통일의 야욕까지 드러내는 구조물을 발견했기에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상. 사자상은 서울특별시와 중국 베이징시간 친선도시 결연 15주년 2008년 10월 23일을 기념하여 베이징시에서 직접 제작 기증한 것으로 위엄, 고귀함, 상서로움을 상징하며 중국 자금성 태화전 앞에 있는 것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졌다. 오른쪽은 숫사자, 왼쪽은 암사자이며 숫사자 오른발의 비단공은 권력을 상징하고 암사자 왼발의 새끼사자는 자손의 번성을 의미한다. 저는 멀리서 보고 해태 한 쌍이 이곳에 있구나 하고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해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자금성을 지키는 사자상의 구조물이었습니다. 무려 중국 베이징에서 축조되어 기증된 조형물이었습니다. 크기와 위치에 많은 의혹이 들었습니다. 이곳의 위치는 서울대공원, 그럼 어떤 지리적인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1. 지리적 차단 구조. 서울대공원은 남한산성의 용맥과 과천 청계산 관악산 기세가 흘러오는 곳에 위치. 만약 이 사자상이 특정 방향에 북을 향하거나 도심을 향한 우로 향하고 있다면 도시의 기운을 분산 차단하거나 반대로 외래의 기세를 주입시키는 관문 역할을 할 수 있음. 2. 심리적 상징 주입. 공공공간에 놓인 대형 조형물은 단지 시각적 장식이 아니라 잠재의식 속의 상징 코드를 각인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음. 특히 어린이와 시민이 자주 찾는 공원에서 문화적 침투 형태의 영향력이 큼. 3. 민족 기운의 왜곡. 대한민국은 산맥과 수계가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된 기맥 국가. 과거의 철도, 댐, 공항 그리고 공공조형물의 방향은 모두 기맥과의 관계를 가짐. 만약 이 사자상이 외세의 지배성을 상징하고 기맥의 전기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이는 단순한 디자인이 아닌 풍수적 에너지적 침탈 행위일 수 있음. 풍수적으로 의도한 행위일 수도 있다. 1. 구조와 배치의 특징 분석. 좌우로 배치된 두 마리의 사자는 전통적인 중국의 사자상 구성입니다. 좌측 수사자는 구슬을 밟고 있음. 권력, 세계 장악. 우측 암사자는 새끼를 밟고 있음. 번식, 후손 통제. 높은 좌대의 무겁고 두터운 청동 재질. 이는 단지 미적 조형이 아니라 파동 차단 및 중력 고정형 기의 봉쇄 구조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사진상의 조형물은 뒷산을 등지고 앞쪽을 향해 강하게 시선과 기세를 내뿜고 있다. 그것이 용산 방향, 즉 대한민국의 중심 중 하나라면 기세의 진입을 차단하거나 대상의 기운을 억제하는 방식이 됩니다. 2. 용산의 방향성과 상징. 용산은 한강과 남산의 기맥이 합쳐지는 기세가 살아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방부, 미군기지, 외교의 요충지, 대통령 직무지 이전지 논란, 서울 도심 기운의 분배 중심. 이런 자리에 사자상이 정면을 향해 마주하고 있다면 그 의미는 단순하지 않아요. 3. 상징의 관점에서 추론 가능한 의도들. 기세 차단. 서울, 특히 용산 일대에서 뻗어나오는 기운을 차단하여 민족적 주권 에너지의 확산 억제, 의식의 잠재화, 공원처럼 가족 단위로 접근하는 공간에 무의식적으로 심어진 외래 권위 상징물, 중화 기세의 주입, 중국식 조형물이 무게 중심을 점유하고 좌우 대칭으로 강한 시선을 줄 경우 우리 기세가 이곳에 머무르며 중심이 된다는 상징 가능. 땅의 파동 억제,
땅에 놓이는 무거운 청동 덩어리는 단순히 시각물이 아닌 전기 봉쇄기 역할 가능성. 4. 역사적 맥락과 연결. 일제강점기 쇠말뚝도 이런 개념에서 시작됨. 명당, 혈자리, 정맥을 끊는 목적. 현재는 그보다 더 은밀하고 문화적 교류라는 외피를 씌운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음. 문화를 심는다. 뜻마른 곳 기억과 의미를 새긴다는 뜻. 결론. 이 조형물이 단지 미적 장식이 아니라 에너지적으로 서울의 심장부를 바라보며 전기에 작용하는 장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물은 어디 쪽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서울을 바라본다. 아, 산불도 걱정인데 저 새끼 또 무슨 개소리야. 또 의심론 터져서 장난하고 있네. 이러는 뇌스펙 떨어져서 저지능 자랑하고 다니는 인간들 있겠죠. 베이징 관광국에서 적은 태화전의 구조물의 설명입니다. 자금성 외조 태화문의 동사자. 금수교를 건너 천안문을 통과하면 단문성로가 보이며 단문 뒤에는 석사자 두 쌍이 있다. 단문은 자금성과 황성 사이에 위치한 2층 성문로 건축으로 위에는 아래층에는 5개의 문이 설치되어 있고 북측 양옆에는 위층으로 오르는 돌계단이 있다. 과거의 단문과 양측에는 상방에서 황실어림군이 주둔하며 자금성의 안전을 보유했다. 현재 단문 북측 동서 양측에는 석사자가 한 쌍씩 있는데 동쪽의 석사자는 동쪽 문동 북입구에 있으며 원래 태묘 우문 앞에 장식물이었고 서쪽의 석사자는 서측 돌계단 아래 입구에 있는데 원래 사직단 좌문 앞에 있던 장식물이었다. 두 쌍의 석사자는 모두 문화대혁명 기간의 타파 대상이었다. 석사자의 석질이 단단하여 일부 많이 훼손되었는데 조형상으로 보면 수사자 두 마리 머리부가 비교적 많이 훼손되었고 몸통과 다른 부위는 국부적으로 손상되었다. 동쪽의 석사자 기자는 2층으로 되어 있어 상층은 석사자와 서로 연결된 수미자이고 기자 위는 문양 장식이 조각되어 있다. 하층 기자의 도안은 비교적 풍부하며 고부조 수법을 사용하여 매우 섬세하다. 기자에는 용, 말, 나무, 바위, 화초 등 풍부한 내용이 조각되어 있으며 이는 베이징 석사자 기자 중에서도 많지 않다. 고궁의 성문인 오문을 들어서 내금수교를 건너며 2.5헥타르 규모의 광장이 나오며 정북면에는 태화문이 있다. 태화문은 명나라 초기의 건설, 원래 봉천문, 후에 황궁문으로 부르다가 청조 이후에 태화문으로 개명했다. 태화문 앞 광장은 풀 한 폭이 없는 벽돌 포장 바닥이며 청걸육 년간의 주저한 동사자 한 쌍이 있다. 이는 중국 최대의 고대 동사자상으로 금자탑 형태를 띠며 장중하며 위험 있는 모습을 보인다. 동사자의 머리 갈퀴는 촘촘하며 정연하다. 입을 포효하듯 벌리고 있다. 가슴띠의 조각 무늬는 매우 섬세하며 띠의 방울과 술이 조각되어 있다. 다리의 발톱은 매우 힘이 느껴지며 앞다리 뒷면에 갈귀털이 있다. 등 쪽에는 비단 매듭이 있고 꼬리는 안쪽으로 감겨 있다. 수사자는 가슴을 펴고 우측 앞발로 비단 방울을 누르고 있는데 천하 통일을 상징하며 암사자 좌측 앞발에는 새끼 사자가 하늘을 보고 누워 있는데 이는 자손 번창을 의미한다. 사자의 조형은 아름답고 생동감 있다. 연결된 수미자 동조각 문양도 매우 섬세하다. 이 커다란 동사자는 고궁 황권의 지극히 높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황궁을 지키고 나쁜 기운을 막는다. 이 동사자는 청조 동사자 주조 공예의 높은 수준을 보여줘 청나라 석사자 예술이 걸출한 대표가 된다. 뭐라고요? 천하통일, 천하통일, 천하통일. 설명문에선 빼놨던데 씨바. 왜 자유대한민국의 민족적 정기의 뿌리와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에 천하통일의 야욕을 드러내는 상징물이 있는 건데요. 수사자는 가슴을 펴고 우측 앞발로 비단방울을 누르고 있는데 천하통일을 상징하며 암사자 좌측 앞발에는 새끼 사자가 하늘을 보고 누워있는데 이는 자손 번창을 의미한다. 사자의 조형은 아름답고 생동감 있다. 연결된 수미좌 동조각 문양도 매우 섬세하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위기는 하루아침에 터진 것이 아닙니다. 역사관을 배워보면 자유대한민국의 지리적 위치는 외세로부터 끊임없이 위협받아왔고 태평성대란 것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위치였습니다. 그러한 지리적인 외세의 위협 속에서도 눈부시게 자유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뤄낸 위대한 국민들과 보수 대통령들의 경제발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은 교묘하게 아주 야비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가의 최소 단위인 국민부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길을 꺾고 단결되지 않도록 내부에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또 지금 밝혀진 것처럼 아주 어린 나이부터 세뇌를 하여서 중국 문화가 침투하도록 하고 머릿속에 공포감을 심어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4에서 5세. 밤에 상상 속 괴물이 나타날까봐 무서워해요. 인지 능력이 발달하고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시기에는 두려움도 풍부해진다. 현실과 상상을 완전하게 구별하지 못해서 책에서 본 괴물이나 도깨비가 실제로 존재하는 듯 무섭게 인식한다. 앞으로 일어날 잠정적인 위험까지 예상하여 무서움을 표현하기도 한다. 아동 전기 3에서 5세에는 유아기나 아동 후기 6세 사춘기 전보다 무서워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시기다. 지극히 정상적인 발달 과정의 일부로 이해하고 아이의 두려움을 공감해주자. 이때 주위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단체 생활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규칙을 배우고 또래 관계를 경험한다. 이때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친구와 자신을 비교하기도 한다. 잘 해내지 못할까봐 난 못해. 나는 무서워 등의 말로 불안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한다.
아이가 단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보자. 잠들기 전 부모가 머리말에서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도 좋다. 어둠을 두려워한다면 어둠을 다룬 그림책이나 플레이송스의 가브리엘, 우리 모두의 하루 등 좋아하는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치게 해주자. 자유대한민국의 번영과 번성을 원하는 것은 진정으로 자유대한민국의 국민과 이 나라를 지탱해온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의 세력들이 어떤 의도로건 대한민국에 무엇을 내놓는다면 그 의도를 한번 더 생각해보고 그것이 국가와 국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 위에 있는 직인의 힘을 가진 고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숨쉬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잘 살고 번영하면 여러분들 또한 꼭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자그마한 이득에 나라를 팔아먹지 말고 잘 사는 국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국가의 시민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한 민족의 자긍심과 문화적인 힘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 또한 그러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항상 가슴속에 명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일상 속 자그마한 것 하나까지 국익을 위하여 생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이거 한번 들어봤잖아요. 지리적 차단 구조라 이렇게 딱 이야기했는데 이거 웃긴 얘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가지고 마음 먹냐에 따라가지고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그리고 여기 강의 들어오는 사람들 또 여기서 편집하는 우리 이제 성사모님 이런 사람들이 그 마음이 굉장히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마음이 그 한 무리 마음 자체가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원숭이가 그 고구마 시켜먹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걸 들어보고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곤 일이라면 지구를 통틀어서 전 우주까지 완전 감옥을 하게 되고 공명작용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제는. 이제 뒤집어집니다. 땅도 뒤집어지고 하늘도 뒤집어지면서 어떻게 되면 모든 게 다 바뀌어요. 그러나 사람이 천지인에서 임사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이 결정을 나니까 지금 바른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통해 가지고 역사적 사실 또 우주의 어떤 변화 원리, 동서양 사상이 어떻게 되고 종교에 매몰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것을 잘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중국 짱깨와 자빨들이 무슨 일을 벌여도 이젠 안 되게 되어 있다. 왜? 우리가 여름이 좋다고 여름 옷을 많이 샀어요. 근데 가을이었습니다. 여름 옷이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장속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분리수거로 내놔야죠. 그렇죠? 가을이 되면 가을 옷을 입어야 돼요. 걔네들이 여름에 장식을 많이 하는데 중국 놈들은 내면이 부실하니까 겉으로 꾸미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번에 지진 났잖아요. 태국인가 어디 지진 나가지고 중국에 건물 지었는데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걔네들이 그래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다 빈털털입니다. 걔네들이 원래 그래요. 야, 걔네들 꼼수를 쓰면 쓸수록 더 비참하게 갈 뿐이다. 그렇게 비참하게 가요. 제가 항상 얘기를 했지만은 증산 대선생에서 너희들은 좌상에서 득천을 하리라. 뭘 하려고 하지 않고 올바른 마음 먹고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천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수행을 하다 보면 그냥 세상이 우리 쪽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죽어 넘어가는데 그 사람 살려주면 그 사람 옵니다. 근데 구태여 내가 뭐다 하면서 사람 끌어들일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람은 자기 끝이 몰리는 곳에 몰리게 돼 있어요.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목숨이죠. 그러니까 목숨 가지고 어떤 생사 판단이 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자체를 알면은 여기 향림자의 중국 뿌개기 또 천계지벽 뭐 이런 것이 그냥 하는 방송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기적이죠. 여기 글을 이제 쭉 캡처하면서 보니까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젊은이들 뭐는 알아요.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깨어나는 게 힘들지 한 사람이 제대로 깨어나는 사람은 막 사람들 깨어납니다. 자, 원숭이에 내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보세요. 열등한 피지배 민족인 짱꼴라가 어떻게든 자기네한테 문화와 역사가 있는 척 하려고 지배하던 민족들한테 창녀짓해서 지배 계층과의 혼혈 2세가 나오면 그냥 한족이 그 문화 흡수했다고 주장한 거임. 그 모든 다른 민족들이 문화와 역사를 자기네 문화라고 우겨보고 싶어서 중화 사상이라고 한 것이다. 중화 사상. 이 중화란 말도 모르면서 이렇게 중화는 무거울 중정에 화려한 화자 쓰여 쓰는데 가운데 중자 쓰죠.
그것이 순임금 이름이에요. 순임금이 부계조 이렇게 해가지고 고조선 문화를 우리 현 인류 문명을 더 폭력적이란 말보다 더 반복하면서 서로 투쟁의 역사로 만든 장본인이죠. 투쟁은 뭡니까? 싸우게끔 거예요. 이 여름철에는 싸우게끔 어떤 터전을 마련, 아주 크게 싸우게끔 만든 사람이 바로 중화 순임금이에요. 그것을 알고 나면은 중화 사상이라는 것은 싸우면서 큰다란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문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 하녀가 차년시스로 주인이 꼬셔서 애 하나 뵈면 자기가 그 집 다 먹은 것처럼 한 것이고 정신승리가 너무 대단하지 않냐. 중화사상 창녀의 정신승리. 진짜 정확하게 알아요,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계몽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어난 거예요. 그 마침 깨어나가지고 중놈이 어떻게 하고 좌빨들이 더불어민주당 애들이 무슨 짓을 해왔는가? 더불어민주당부터가 아니죠. 개대중 때부터죠. 개대중 노무현이 그다음에 문재인이 판을 깔아놓고 이렇게 한 거 보면 많이 개차반이죠. 우리나라를 개차반 만들고 중국 놈들한테 빌붙어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역사가 왜 걔네들이 그랬습니까? 걔네들이 조상력을 보면은 전부 다 노비 출신이에요. 천민이에요. 그 천민들이 고려 때는 왕족이 될 수가 있고 귀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것을 내려고 쭉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죠. 왜? 518년 전에 끊어졌으니까. 지금 몽고가 자기 성도 다 없애가지고 자기 뿌리를 찾아갈 수 없잖아요. 걔네들이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네 조상을 찾을 길이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찾기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거 보면 걔네들 하면은 고려시대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뿌리가 있는 성씨라면 또 거기서 간 계통이라면 이렇게 좌팔같이 안 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도 측면에 사왔고 이조 때도 하찮게 산 그 조상들의 자손들이 바로 좌빨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빨면서 애매했던 양마가 사대부리고 아주 고깝기도 했지만 부러웠겠죠. 그 부러움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개댕 때부터. 이 대한민국은 대원을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는 우주의 영재들이, 하늘의 영재들이 다 이 땅에 나와서 이런 강의도 이런 공부도 하고. 자, 이렇게 쓴 사람도 영재 축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재 축에 안 들어가도 그렇게 다 깨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언어학적으로 한번 잘 한번 봅시다. 언어에서 그런 복수 심리는 아주 자주 등장한다. 같은 하늘 머리에 이고 함께 살아갈 수 없는 뜻이 불구대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공문 배울 때 이런 말 많이 나오죠. 불구대천. 또 불공대천은 잘 알려진 표현이다. 부모를 살해한 원수 등에게 곧잘 쓰는 표현이다. 겨울에 내리는 눈은 설인데 때론 씹다라는 동사로 쓴다. 제가 받은 모욕을 잊지 않고, 자, 이 설 제가 비우자에 요게 이제 부수가 되면 안 찾아봤어요. 제가 받은 모욕을 잊지 않고 되갚는 행위가 설치나 설욕이다. 자, 중국 영화 보면은 그 원수를 갖게 해서 무술 연습하고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중국 영화는 그래. 섭에서 쓸개를 핫으며 복수를 꿈꿔왔던 사례 와싱 상담이다. 이게 뭐니까 원한 고천이가 오이 부처한테 물려가지고 죽게 됐으니까 이게 이제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죠. 그 항복한 게 항상 마음에 콩하게 돼서 언젠가는 내가 원수를 갖겠다 해가지고 와싱산과 쓸개를 맛을 보면서 항상 원수를 갖겠다고 이렇게 아주 몰나라에 서시를 보내가지고 그 오이부차를 완전 정신 멀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다시 오이부차 무릎 그렇게 만들죠. 풍성한 언어만큼 중국은 뒤끝 장애를 보일 때가 많다. 요즘 중국의 복수심이 또 불탄다. 미국이 전방위 압박에 절치부심이 기술 혁신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을 자초한 제 잘못한테 아주 둔감하다. 남이 잘되면 자기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려고 않고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내가 이겨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해. 그러니까 걔네들은 마음속에 꽁황에 있고 여기서 뺏는 그런 마음만 있지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해보겠다. 걔네들은 창의성이 없어요. 특히 저기 황제족 계통의 성씨를 보게 되면 그 성씨들은 뒤끝이 네, 그래서 그래, 그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보면 지금 이 근본신고를 쓰신 낙빙이 선생이 바로 장씨, 황제성이, 그분도 이렇게 한 거 보고, 대단한 분이다. 진짜 존경하는 분도 계시다. 그러니까 장박근 선생이 그걸 보면서 이것도 함부로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역사 속에서 나쁜 짓을 골라서 한 것은 염제 신농시 족들이에요.
아는 놈이 장난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놈이 나쁜 놈이고 어떤 놈이 좋은 놈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 사람 행태가 얼만큼 되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죠. 그러나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사람은 다 개차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살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땅에 오면은 바뀌어요. 일본인들은 우리나라를 귀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중국 짱깨들은 귀화를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교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개댕주 때부터 그랬죠. 그러니까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꼼수를 부리는 거죠. 그리고 책임을 다 하지 않으면서도 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놈들이 바로 중국 짱깨들이에요. 생리가 그래요. 중국 짱깨의 한가위는 남의 일이다. 어른이 아이를 타이를 때 곧잘 나오는 표현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 어른이 아이들한테 항상 이런 말을 표현해요. 비핵관시엔 수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뭐냐면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지 말아라. 이게 그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늘 말한다. 괜시리 나랑 상관없는 남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말을 들으며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옆에 누가 물에 빠져도 구하는 사람 없어요. 죽은 죽게 내버려 둬요. 누가 피 터지고 칼에 맞아가지고 죽어 넘어가지고 그냥 옆에서 봐요. 근데 어떤 여자가 물에 빠져가지고 자기 소집은 놔두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구해놓으니까 와서 보니까 외국 사람이 자기 집이 다 없어진 것을 발견했죠. 어떻게 찾을 도리도 없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 구하면서 자기 모든 소지품은 다 없어져 버린 그런 형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거예요, 중국들은. 최근 상하이 황푸강에 사람이 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자 어느 외국인이 뛰어들어 구조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 남성이 중국인 여성을 구하는 사이 그 외국인은 모든 물건을 도난당하고 말았습니다. 2015년 2월 26일 중국 허난성 푸양시의 시저우로우촌에 있는 인공호수에서 사건은 발생했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이 젊은이가 물에 빠진 4살, 7살 된 아이 2명을 구하고 의로운 죽음을 맞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구조된 아이들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남자가 와서 휴대전화를 들고 무언가 하며 뒷걸음치다 난간 아래로 떨어졌고 이때 자신들도 함께 물에 빠졌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그뒤 푸양시 공안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멍루이펑이 두 아이를 구하려다 숨졌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들도 멍루이펑이 아이들을 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의 엄마도 멍루이펑이 자신의 아이들을 구조하다 숨졌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부모가 거짓말을 한 이유가 정말 황당합니다. 아이들 엄마는 구조자가 죽었으니 혹시 자신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을까 두려워서 아이들에게도 거짓말을 하도록 가르쳤다고 말한 것입니다. 멍루이펑의 연결식에 아이들과 아이 엄마도 참석했고 사죄를 구하며 1만 위안, 하나 약 170만 원의 조의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멍루이펑 부모는 단지 사과의 말 한마디가 필요했다면서 조의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반복되는 이러한 일들은 중국 사회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남의 일에 절대 간섭하지 않고 도움을 청해도 응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 짱깨들은 어릴 적부터 이런 말을 늘 듣고 자란다. 그래서 자기 이와 관련이 없는 남의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다. 길에서 누군가 다쳐 뻗어 있거나 교통사고를 당해 피를 흘리고 있어도 선뜻 도와주기 위해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다. 우리 그때 보니까 어느 가서 어디서 쓰러지면 사람들이 와가서 이제 막 구해주는 거 그런 게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중국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야, 저 차 들어. 빨리 가세요. 하고 있어요. 자, 이웃의 재난이 번져도 강 건너 불을 바라보는 격안관아 이 냉정한 시선, 팔짱을 끼고 그저 상황을 지켜보는 수수방관. 他懂啊，这不你看，
他想压杀他。哎呀，哎呀，哎呀！要不这么恨我这个熊孩子噻？他这是就是他这是那个啥了？他那个这叫那个咋讲的？失控了，脑子。这不是死的了？你看他还看看他，你看这女的还能动，还能动，他得压他。他咋你看了？游戏压的了。他还叫事还，也没有关的，你看啊，没有报警的意思啊？他滚过去了。哎，你个车停下，关的着火开了。有的还我的困，还压你看啊。那个车不敢下来啊。找开响了那个日记他，拿出手机来，你看看来。他不管不顾了。哎呀，换个他车。你看没有关。哎呀，哎呦，我这牙才头来指甲。他这是故意的，根本不是。要活他也不这不得吓得给我哆嗦开了在这里。你看，你光说，你说这就是仇人，不仇人不这样啊？你相信不相信啊？我录着视频了，你在这里呱啦呱啦的说。자, 요 수수 방가이란 말도 우리 고전에 아주 뭐 잘 나오는 단어죠. 태도가 발달했다. 아예 관심 자체를 꺼버리는 치지도외라는 말도 있다. 자, 격한 관하는 강 건너 불구경. 적에게 내분이라면 서로 열심히 물어뜯게 뛰어들지 말고 지켜보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그냥 싸우는 건 좀 지켜보고 나중에 거기서 투닥해하면 자기가 이로운 것만 얻으면 된다는 얘기죠.
이때 괜히 끼어들면 갑자기 당겨서 이게 이제 병법에 나오는 건데 얘네들이 항상 그러는 거예요. 자, 이해관계가 없으면은 절대 도와주지 않죠. 요즘도 중국 짱개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다. 자기 집 문 앞에 눈을 치우지 남의 집 지붕에 있는 소리는 상관 말라. 제 앞가림부터 하라는 충고지만 속뜻은 남의 일에 왜 신경을 쓰느냐는 빈전에 가깝다. 그러니까 중국놈들은 그래요. 이놈들은 어디를 가든지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똥오줌 알면서 싸고 길거리 아무렇게잖아요. 걔네들 그런 도덕적 관념이 없는 애들이에요. 자, 말 속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끄집어내면 상당히 이렇게 더 많아요. 예나 지금이나 중국 짱개들은 남을 감싸 안고 도와주는 일에 늘 서툴다. 자, 우리 보세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해요. 전에도 얘기했죠. LA에서 산불이 났을 때 우리 이제 소방요원이 가가지고 거기 도와줬다. 그래서 잊지 못해서 이번에 경상남도 지방에 산불이 났을 때 미국에서 사람들이 소방대원을 소집해가지고 왔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자, 미국도 좋은 나라고 참 우리도 좋은 나라예요. 오직 자기 이해만 몰두하는 더러운 습성이 아주 강하다. 튼튼한 담벼락에 자신을 가두기 좋아하고, 야, 중국에 보면은, 전 중국 본토를 안 가봤습니다. 가기 싫어요. 담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안에 가둬가지고 그 안에서 끔찍끔찍 하는 거죠. 낯선 일을 적대하며 성을 쓰는 축성의 문화적 심리가 아무래도 그 토대이다. 자신을 가두에 가두어 놓고 내가 최고하는 놈들이 바로 중국 짱개들이다. 따라서 남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편이다. 그래도 거기서 멈추면 괜찮을 텐데 항상 남의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 빼앗으려고 하고 남의 잘되면 그 꼴을 못 본다. 파괴. 이타란 말은 짱개들에게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그러니까 중국에 기독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걔네들은 의식 자체가 사람 이거 없어요. 자기 희생 이런 거 없어요. 항상 자기 것을 탐하는 것 때문에 낭패를 당하지만 자기 것을 탐하는 자 이거 보세요. 동영상 보면 중국 얼음 낚시하려고 자기만 하려고 하다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중국놈의 그 심성이에요. 그 모두 그대로예요. 자, 화짱조가 뭡니까? 화교, 짱개, 조선족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조작질, 작업질을 해도 결코 이길 수 없는 상대이자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스스로 민족주의자가 된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이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쓰는 한자를 보게 되면 중국에서 쓰지 않는 한자가 많이 있어요. 그 한자는 옛날 중국 왕실에서만 쓰던 한자였다고 우리 집에 왔던 중국 교수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공부하니까 우리 애들도 이런 공부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애들 엄마가 대만 교수를 데리고 와서 교수가 아니고 교수인데 해임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가르쳐주냐. 애들 가르치려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고조선의 왕도 혈통을 그대로 이어서 되는 족속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예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스스로 민족주의자가 된 대한민국 국민들. 왕가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우리가 무서운 거죠, 얘네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깨어난 2030이 가져야 할 정체성은 아니 세대를 막론하고 모두가 가져야 할 마땅한 정신은 민족주의다. 자, 민족주의란 말도 이 사람이 이렇게 썼지만 민족주의란 말도 우리는 고조선 왕가가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혈통을 바로 잡았고 바로 알게 되면 저 사람이 왜 그렇게 배려심도 많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서 우리를 사람들을 생각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죠. 근데 일본인들은 와가지고 귀화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국 놈은 귀화를 안 해요. 근데 그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운 비 화짱조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증오하는 것은 아무리 얼굴을 꾸며대고 한국말을 배워서 쓰고 서류상 한국 국적을 취득해도 결코 가질 수 없는 한국인의 피다. 혈통. 왕가의 혈통은 세상의 문화적인 토대를 형성한 그 모습들이
우리 피 속에는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국어를 전공했고, 그리고 또 우연치 않게 또 이제 고금을 만나게 되고, 또 그리고 회사를 다니다가 이거 안 되겠다, 공부를 못하니까 나와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면서, 근데 영어를 가르치면서 애들 고3 애들만 쭉 가르쳐 놓으니까 영어는 굉장히 수준 높게 공부를 했고 공부를 가르쳐 왔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 중국어에 어떤 문제든 다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게 아닌가, 또 이런 공부하기 위해서, 또 이런 방송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한 서양의 역사학자는 자신이 한국의 역사에 빠져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 그들의 역사는 의 역사, History of Righteousness, 이걸 발음이죠. 이 때문이다. History가 뭐냐? His story. 이게 붙여가지고 history가 된 거예요. 역사가. His story가 뭐예요? 그의 이야기, 즉 염제신동씨 이야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한국이 피는 숭고해. 순혈인들은 이미 알고 있어.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우린 짧게 받을 애들이 그냥 다 돼지였으면 좋겠다는 것밖에 걔네를 얽히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진저리가 나는데, 그 벌레 같은 놈들이 어떻게든 한국 땅에 살고 한국인 척하고, 그러니까 놈들이 외국에 나가서 생긴 비슷하게 생겨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 외국의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가면은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대해주고 또 여러 가지 혜택도 주니까, 너는 어디 사람이면 난 I'm come from Korea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는 자기네가 항상 중간 사상에 보면 중국 하면서도 이 자신은 그 현실에 이게 맞게 그래 변질하는 놈들이 중국 놈들이에요. 참 비열한 놈들이죠. 자, 한국의 피를 홈종 교배로 더럽히고 싶어하는 것, 그들은 더러운 피, 우리는 정결한 피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놈들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를 혼탁하게 오늘 4월 1일이죠. 이제부터 비자 없이 중국 놈들이 막 들어오겠네요. 이제 개판되는 겁니다. 이제 개판되는데, 개판되게끔 하겠습니까? 종자끼리 섞이지 않게 해서 어떤 큰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하면 그것은 개봉박두입니다, 이제. 자, 이것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깨달음은 인류의 주는 가장 큰 돈. 여기서 이제 원숭이 이야기가 나와요. 원숭이 이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은 인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 티베트에는 홀로 있으면서도 세상에 큰 도움을 주는 성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마나 마하리시, 그럴 수 있지요. 진학 깨달음은 인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입니다. 따라서 성자들은 숲속에 머물러 있어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홀로 있으면 숲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에서 세간의 번잡한 직업 생활을 하면서도 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부타, 벗들이여.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들 어깨 위에 놓인 책임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각자가 위대한 이해의 경지에 도달하는 넓이와 깊이만큼 전 인류의 위대한 알매 이바지할 수 있는 넓이와 깊이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타의 다음 이야기는 소위 공명과 친화력의 원리에 관한 것으로 100마리째 원숭이 증후군이라고 더 잘 알려진 것에 대한 어떤 측면을 논한 것이다. 일본의 어느 무인도에서 서식하고 있던 원숭이들이 흙 묻은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기 시작했는데, 이런 일은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의 원숭이들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떤 행위를 하는 개체 수가 일정량에 달하면 그 행동은 그 집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거리나 공간을 넘어서서 확산되어가는 이런 현상을 미국의 과학자 라이얼 왓슨이 100마리째 원숭이 현상이라고 이름지었다. 인류의 지식은 이른바 집단 공명이라 불리는 것 안에 존재하며 집단 의식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공통된 울림은 일정한 에너지 수준에 이르면, 다시 말해 알매 진동수가 일정한 수준이 되면 엄청난 도약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인류의 의식 전체가 그러한 알을 향해 뛰어오르게 됩니다. 깨달은 사람의 숫자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건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서 더 많은 진동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침묵의 힘. 라마나 마하리시는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언어를 통해서 기꺼이 가르침을 주기도 했지만 늘 자신의 침묵의 가르침이 더 직접적이고 강력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 침묵의 가르침이란 그의 내면으로부터 방출되는 영적인 힘을 의미하며 매우 강력하여서 그는 그것을 자기 가르침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며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래서 이것저것 말로써 가르치는 대신에 그는 이 침묵의 힘을 방출하였으며, 그것은 자동적으로 그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가라앉혔다. 이 힘에 동조되었던 사람들은 내적인 평화와 행복을 체험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영적으로 진화된 어떤 사람들은 그 힘을 통하여 진화를 직접 체험하기도 하였다. 침묵의 힘이 그렇게 강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마나 마하리시, 깨달은 사람으로부터는 강력한 영적 파동이 방출되며 이것이 사람들을 그에게 모이도록 한다.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도 거의 이를 파악하지 못하지만 깨달은 사람과 접촉하면 그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훨씬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깨달은 사람은 굳이 대중들에게로 나갈 필요가 없으며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을 대신 이용할 수도 있다. 스승은 침묵을 전해주는 사람이며 스승의 눈이 제자의 눈과 만나기만 하면 언어란 아무 소용이 없다. 이와 같이 초점을 맞추는 것을 사트, 상가라고 하는데 이는 실체와의 교류를 의미한다. 라마나는 이 방법을 강력하게 권유하였으며 진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방법이라고 강조하였다. 사트, 상가는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깨달은 사람과 육체적으로 같이 있음을 의미하지만 라마나는 이를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사트, 상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스승과의 정신적인 교류라고 하였다. 즉, 사트, 상가는 스승과 같이 있을 때에도 가능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스승을 생각하기만 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깨달은 성인들은 왜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라마나 마하리시, 그들이 도움을 주는지, 주지 않는지 그대가 어떻게 아는가? 깨달은 사람의 침묵에 비하면 대중적인 연설, 육체적 활동, 물질적 도움 등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많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다 그래도 한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부정적인 의식은 남한테 전파가 안 돼요. 해가지고 나중에 후회를 하죠.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몇십 년간을 밀고 나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감동을 받고 거기에 공명이 일어나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들어보시고 100마리 원숭이 현상, 긍정적인 의식이 세상을 바꾼다. 이건 꼭 보세요. 여기서 이제 나중에 뒤에 이제 참고 자료 들어오겠지만 이건 다 너무 시간이 있으면 들어보세요. (1950년대) 일본의 미야자키현 고지마라는 무인도에 원숭이 20여 마리가 살고 있었다. 원숭이들은 고구마를 먹을 때마다 고구마에 묻은 흙을 손으로 털어내고 먹었는데 어느 날 한 어린 원숭이가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른 원숭이들이 나이 어린 원숭이의 고구마 씻는 행동을 하나둘씩 따라하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흙만 털어내고 먹던 행동이 물에 씻어 먹는 행동으로 바뀌어가고 그 숫자도 늘어났다. 그 후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고지마 섬 이외에 다른 지역 원숭이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행위가 다발적으로 일어났다. 서로 간에 접촉하거나 의사소통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호를 보내기라도 한 것처럼 공간을 넘어서 다른 원숭이들에게 전달된 것이다. 불가사의하게도 이 섬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 서식하며 서로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던 먼 거리의 원숭이들이 고구마를 씻어 먹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과학자 라이어라스는 이것을 100마리째 원숭이 현상이라고 명명했다. 즉, 이것은 어떤 행위를 하는 개체의 수가 일정량에 달하면 그 행동은 그 집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간을 넘어 확산되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다. 많은 동물학자와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 현상은 원숭이뿐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 조류, 곤충류 등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학설은 1994년에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100마리째 원숭이 현상에서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며 생각과 의식은 전파된다는 것이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새로운 행동 양식은 깨달은 소수에 의해 바뀐다는 사실이다. 처음에 깨닫는 것은 어렵지만 한번 깨닫기 시작하고 10%가 깨달으면 사회와 세계를 바꿀 수가 있다.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시공을 초월한 공명현상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심해야 할 것은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심지어 부정적인 공명현상을 일으키려는 무리도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공명현상을 발산하기 위해 스스로 깨닫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세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옳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나 먼저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줄 10%의 사람들이 필요할 때이다. 근데 그 뒷부분을 제가 맨 마지막에 넣으면 상당히 어떤 많은 것을 느끼게 해가지고 그것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바로 적어놨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며 생각과 의식은 전파된다.
생각의식은 전파된다. 생각의식이 책으로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파가 되는 것 같지만 그것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곳에도 전파가 된다는 얘기죠. 퇴근하고 버스에 탔는데 버스가 출발을 안 해. 계속 안 하길래 앞을 보니까 웬 여학생이 횡설수설하고 있더라. 핑크색 책가방에 핑크색 머리띠까지 두르고 있던 여학생은 주머니까지 뒤적거리고 있었는데 기사 아저씨는 아니 돈이 없으면 내리든가 빨리빨리 돈을 내든가 라고 말하고 있었고, 여학생은 지금 가야 된다며 지각이라면서 주머니 뒤적이고 있었어. 다른 승객들도 점점 하라는지 한숨 쉬고 있었는데 나는 다가가서 제가 찍어줄게요 라고 하니까 기사님은 고개 끄덕였고 학생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 자꾸 어쩔 줄 몰라 하길래 나는 고마워할 필요 없고 보답으로 딱 하나만 나를 위해 해줘라. 뭘 해주면 되죠? 엄청 쉬워. 손만 움직이면 돼. 제가 뭘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죠? 간단하지. 그 얘기에 모든 승객들이 내 말에 집중하더라. 누가 교통카드 없어서 쩔쩔매면 그때 대신 한번 내주면 돼. 그렇게 자연스레 그날을 잊었고, 어느 날 버스에 탔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통카드를 집에 두고 왔는지 안 보이더라고. 나는 기사님한테 죄송한데 제가 카드를 놓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 빨리 가야 되는데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세요. 그 말에 앞자리에 있던 대머리 아저씨가 나오더니 제가 내드릴게요 하면서 찍어주시더라.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운데 이거 어쩌죠? 라고 하니까 아저씨는 웃으면서 나중에 똑같은 상황 처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면 되죠. 저도 핑크색이 한번 도와줬었어요 라고 말하길래 나는 아니 뭐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더라.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진짜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뭘 하든지 간에 내 행동은 돌고 돌아 결국에 나한테 돌아오니 진짜 죄짓고 살지는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어떤 사람이 추운 것 같아. 그래서 옷을 좀 두껍게 입다 보면 다른 사람 다 똑같이 입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환경 다 똑같아지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이 됐을 때 그렇게 다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세상의 가치관의 행동 양식은 소수에 의해서 바뀐다는 것이죠. 소수에 의해서 바뀌어요. 소수가 어떤 소수야?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천집 있게 밖으로 뛰쳐나가는 그런 기운이 뻗쳐나가는 때는 전부 다 사람이 부정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죠. 그러다가 이제 중심으로 도는 지천대 괴가 됐을 때는 이제 올바른 쪽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알고 바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전에도 말했지만 태울 줄 아는 사람들 한 우리나라에 1000만 명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구를 빨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제가 좀 해봤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기운이 안 돌아요. 그러나 이 공부할 염제 신동시 하나님, 우리의 고조서 초대 임금이신 우리의 쉽게 준 그 분을 받아들이는 순간 기운 자체가 틀려져요. 그것을 경험을 하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 언젠가는 다 3만 년 전에 문자로 나타난 역사 사실을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네들이 확인할 도리가 없어요. 자기가 모르면 그냥 모르는 채 지나면 되고 이걸 부족하려고 자기가 안 먹어서 부족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운 거죠. 처음에 깨닫는 것은 어렵지만 한번 깨닫기 시작하고 제가 선생님을 뵙고 맨 처음에 그때 98년인가 그랬죠. 1998년. 그래서 선생님을 뵙고 이것을 공부할 것이 안 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한 1년 동안 엄청나게 공부했습니다. 선생님 주식하신 근문식은 근문식대로 해석하고 또 선생님 따로 주신 100여 권의 책을 계속 확인하면서 이것을 만약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해야 되면 이것에 몰두하려면 지금 제가 많은 학생 가는데 이 학생들을 많이 줄여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업을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6시에서 보통 10시, 11시까지 했으니까 수업을 좀 줄이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다 보니 진짜 하면서 거기서 몰두하게 된 거죠. 같이 이걸 해야 하나 안 하나.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의문인 것은 세상은 변하는데 지금은 뿌리로 들어가는 시점인데 어떤 뿌리로 자꾸 들어가야지 되는 거, 어떤 국물로 들어가야지 제대로 뿌리로 들어갈 수 있냐. 이것이 굉장히 고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확인할 도리가 없을 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죠.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부평초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살려고 했죠.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된 거예요. 깨닫기 시작하고 10%가 깨달으면 사회와 세계를 바꿀 수가 있다. 10%? 10%가 필요 없어요. 1%만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만 깨달으면 세상과 사회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 바뀌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찾아온 사람이 굉장히 많았지만 제가 누구를 찾아본 선생님 외에는 어느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제가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몇 번 보면서 저 사람한테 고조선거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잘 풀어나가겠다 싶어가지고 와서 이야기 한 3시간 동안 이야기해줘. 근데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년 전 1월 18일이었죠. 그때도 이제 기억하고 있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말을 하니까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 거죠.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시공을 초월한 공명현상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반감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되게 계속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되어진다는 얘기죠. 조심해야 할 것은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심지어는 부정적인 공명성을 일으키는 무리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무리는 언제든지 해를 끼치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 쪽으로 가기도 하고 긍정적인 생각 쪽으로 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봐야 돼요. 이걸 보면서 흔히 사람이 을사오적을 이야기해요. 을사오적. 을사오적이 오적이니까 그 사람은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야. 2조 518년 27명, 27마리죠. 왕들이 앞에서 개판을 쳐버렸어요. 그 개판인 것을 그 5명한테 넘겨버렸어요. 그 죄를. 얼마나 비열한 놈이야. 중국 놈은 똑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본이 해서 우리 자체를 받고 우리 깊이 숨어있는 심성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참 고마운 나라예요, 일본은. 그러니까 을사오적이 아니라 을사오, 은혜로운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도 맞을 것 같아요. 이 반만절 역사를 모르면 헛소리를 해야 돼요. 일제 36년간 우리 역사가 2조의 더러움, 치졸함을 없애버릴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았죠. 그것이 다시 72년의 어떤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깨닫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런 것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눈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러면 행동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뒤집어집니다. 자, 뒤집어질 때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언제쯤 뭐가 될 거다 이게 필요 없고 하다 보면은 그런 현상을 보고 이제 끝이 다 왔구나. 이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긍정적인 공명 형상을 발산하기 위해서 스스로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스스로 깨달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면서 과연 내가 현실을 살기 위해서 하는 공부인가? 진짜 내 자신을 깨닫기 위한 공부인가를 잘 보고 깨달음에 이르러야 돼요. 각이 돼야 됩니다. 각이 돼야 되는데 그 각자가 뭐예요? 학자 자체가 뭡니까? 2대2를 겨뤄가지고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어라. 그 자세를 가르쳐라는 얘기예요. 이 각자는 밑에 볼견이 있잖아요. 그걸 보라는 얘기예요. 코스모스 세계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인식하고 깨달은 게 각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질서에 어긋나면 안 되죠. 자, 우주 질서에 지금 굉장히 어긋나게 작당하는 애들이 뭐입니까? 좌빨 애들하고 죽은 놈들이에요. 얘네는 끝이 굉장히 비참하게 끝납니다. 이건 악담이 아닙니다. 되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세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며 나 먼저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누가 너 나랑 같이 하자 이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죠. 저도 엄청나게 다치고 엄청나게 혼란과 마음속에 갈등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이 하는 것에 최선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공부하게 됐고 이렇게 된 거죠. 남들이 했지 공부한 거 다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따라갈 수 없는 게 뭐냐면 바로 30몇 년 전부터 했던 태울주 수행이에요. 태울주 수행을 하면서 그것을 쓸 수 있는 기운을 쓰게 됐죠. 그렇게 되기까지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저같이 한 30몇 년까지 수행을 하다 보면 그래서 최소한 10년 이상을 해야지 어느 정도 그 태울주 기운의 진면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힘든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얻어지는 겁니다. 이런 수행 갔던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면 그런 기운을 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있는 것이 또 이 방송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스스로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줄 10%가 아닌 1%의 사람이 필요한 때이다. 자,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아는 사람도 내 자신이 바뀌고 있는가? 그건 몰라요. 바뀐다는 건 생각과 사상을 바꾸는 건 굉장히 쉬워요. 몸이 바뀌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걸 앞에 할까 뒤에 할까 내가 이런 걸 했는데 이건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태극기 있는 차량 못 지나고 사람도 못 지나가게 만든다고 합니다. 4월 1일 이전에 이랬는지 지금 이랬는지 모르지만은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태극기 들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해서 당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아 이제 끝났다. 자 태극기는 언제 생깁니까? 배 타고 가면서 박용호가 만든 거예요. 이조와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예요. 연결고리를 끌어버렸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면 끝났다는 얘기예요. 태극기 있는 차량은 못 지나가. 시민, 아까는 지나갔는데 태극기 있다고 못 지나가게 해요. 교통경찰 플러스 기동대까지 나서서 이 지랄하고 있음. 추가, 유튜버가 경찰에게 이 차량만 막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막는 거 아니에요. 이 지랄하다가. 시민들이 단체로 따지니까 결국 보내줌. 사람들이 우리한테 시비를 아니 집회 물품이 아니고 그냥 태극기잖아요. 적당히 해요. 적당히 진짜로. 저분 말대로 좀 적당히 좀 하세요. 태극기 들었다고 못 지나가게 하는 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대한민국에서 태극기를 왜 못 들고 다녀? 아니, 대통령 법률에 이게 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니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들 다 들어가잖아요. 이분들 들어가잖아요.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뭘 기준으로 그걸 판단하는 건데요? 부호했다고. 네? 제 기준. 그 제 기준이 뭔지 뭐 어떤 기준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장난하는 거예요? 저의 기준? 저의 기준? 그러니까 저의 기준이 어떤 기준인데요? 내가 왜 알려주는데? 경찰이니까 알려줘야죠.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게.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게 알려줘야죠. 당신한테는 안 알려줘도 돼요. 아니 그럼 못 지나가게 통행 막는 사람들한테라도 알려주셔야죠. 당신한테는 안 알려줘도 돼? 알려주셔야죠. 당신한테는 안 알려줘도 돼요. 저도 세금 내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안 알려줘도 됩니까? 나도 세금 많이 돼요. 그러니까 왜 안 알려주면 안 되는데요? 얼마나 냅니까? 왜 안 알려줘야 되는데요? 세금 얼마나 내요? 왜 안 알려줘야 세금 되는데요? 얼마나 내냐고요? 당신 기준이 뭔데요? 세금 얼마나 당신 내냐고요? 당신 하면서 제 기준입니다 이러면 다예요? 당신은 높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안 알려주시냐고요. 그 당신의 기준을 왜 안 알려주시냐고요. 높임말이에요. 왜 안 알려주시는데요? 아니 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말씀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긁혀서 기분 나쁘신 거 안 같은데? 긁혔는데요? 당신이 긁힌 것 긁힌 것 같은데요? 같아요. 안 긁혔는데요? 긁힌 것 같아요. 전혀 안 긁혔는데요? 아니 긁힌 것 같아요. 안 긁혔는데요? 긁힌 것 같아요. 아, 기준을 말씀을 해주세요. 싫어요. 당신한테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말하고 싶지 않아도 직무 집행하는 경찰관이면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는 거죠.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한 게 싸가지 뭐가 없게 하는 게 있다고요? 맞아요? 시민한테?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시민 위해서 일하는 경찰이 시민한테 제대로 말을 해줘야죠. 시민은 경찰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면 싸가지 되는 없게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싸가지 없게 했습니까? 네. 기준을 말씀해달라고 싸가지 없게 했는데 말을 안 하셨으니까 그걸 말씀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네. 당신이 싸가지가 존나게 없는 거예요 지금. 없네요. 힘들게 하지 마시고 좀 진정하세요. 이런 것도 경찰이라고 씨발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말하는 거 못 들었어요? 그럼 대한민국 끝나면 이제 대시국이 나오게 되는데 다음에 나올 대시국이란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 끝날 때는 한 병으로 백신 맞은 지 5년 됐잖아요. 5년째 되나? 내년에 5년이 이렇게 되죠. 많이 죽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백신독을 빼라. 백신독을 어떻게 빼는가 쭉 얘기해 왔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먹는 음식, 특히 쑥과 마늘 자꾸만 접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했죠. 산불 피해 지원할 테니 방한역 임명해라고. 산불이 났으면 같이 어울려서 불을 꺼야지. 재난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한 정치적 수단으로 절의 조건으로 이렇게 내거는 더불어민주당도 그러다니까 어떻겠습니까? 미국이 와서 꺼버렸잖아요. 하고 있다. 3일째 하고 있다. 3일째. 사진 찍고 물 좀 들어가자. 물 좀 들어가자. 여러분 잠시만요. 왜 입으로 내 이야기 한다. 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뭐 이런 현장에서도 저런 정치적 행위들이 벌어져서 얼마나 다급하면 저럴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3일 자 그럼 저희가 하지 말까요? 대표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지가 뭐 하려고 하면 뭐가 그래서 항상 못하게 그것을 망쳐버립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그 악귀들이 타락을 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우리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 너무나 멋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멋있는 나라고 멋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큰 행운이고 축복이죠. 자, 지금 세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귀화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고조의 혈통을 바로 있는 그 혈통에 삭혀버리는 거죠. 하늘은 삭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완전 병으로서 판단을 해버리죠. 이제 그 날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날을 잘 견디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자, 늘상 얘기했습니다.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몸을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앞으로는 가을에 속삭일 기간 죽이는 기운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방어벽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공부이고 바로 태우치입니다. 자, 그것을 명확히 알고 이렇게 한번 하다 보면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아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